코칭 경영에도 2. 질문 대 지시. 알렉스는 종종 질문에 의한 코칭이 지시에 의한 코칭보다 효과적임을 깨닫게 된다. 알렉스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전략기획 부장으로 특채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반쯤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잡한 숫자를 분석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기준에 맞춰 간결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어색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에서의 인수활동, 차가운 논리인가 부드러운 선택인가. 그는 보고서의 제목은 매우 창의적으로 뽑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본론 부분을 구상하는 것은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상사인 밥을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요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네. 밥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주도록 구성하게. 사람들은 대부분 3가지 정도는 쉽게 소화할 수 있으니 3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근거를 설명할 때는 유사점들을 분류하여 통합하거나 또는 문제 정의, 시사점, 해결 방법의 제시와 같이 논리적 흐름을 따르게. 나는 지금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나중에 초안 작성이 끝나면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세. 알렉스는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알렉스는 사라가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케팅 부장인 그녀는 알렉스를 특채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렉스는 그녀가 채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알렉스는 같은 경영대학원 출신이며 둘이 모두 다이렉트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둘 다 테니스를 상당히 잘 친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사라는 보고서 작성에 애를 먹는 알렉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라면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는 아직 우리가 실제로 아이스크림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매우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윤폭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경쟁도 그리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지난 5년간 매년 인상이 되었고요. 알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사항이 정말 같은 동전의 서로 다른 면인가요? 제 생각에 가격은 이윤폭 문제의 일부 같군요. 잠깐만요. 그는 흥분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코스트에 관해서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1.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 가격과 코스트 모두에서 이윤폭이 지속 가능하고 3.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라. 이런 식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유사점의 통합입니까? 논리적인 흐름입니까? 나에게는 유사점의 통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알렉스는 사라의 접근법에 감명받았습니다. 밥과 한 2분과 별반 차이 없는 4분 동안 그녀는 그의 보고서 구성에 진정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가 말입니다. 단지 적절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다음 보고서의 초안 작성에서도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와 함께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 역시 그 짧았던 상호 교류가 유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스에게는 잠재된 재능이 많다고 느꼈고 향후 그녀의 프로젝트에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코칭 스펙트럼.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지식의 산파라고 했습니다. 그는 산파가 출산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아이를 낳아줄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이해시켜 줄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치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선생이 아니라 기술의 축적을 돕는 산파입니다.
그리고 코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지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할 것인지 혹은 이들 양극단 사이에서 상호작용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고객을 돕는 주제를 선정할 때, 피드백을 제공할 때, 혹은 고객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도울 때 등 광범위한 코칭 환경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대부분의 상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할 내용과 때로 방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데 의존합니다. 그러나 코치는 접근법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결정적인 질문이 지시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은 다음 달라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앞서 읽었던 알렉스의 얘기에서처럼 지시를 하거나 나아가 충고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신 간단히 몇 가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 지시 레퍼토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바꾸어 말한다, 제안한다, 시범을 보인다, 그리고 통제로 넘어갈수록 조언한다, 행동과 방법을 지시한다. 스펙트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업무 완수의 질적인 측면에서 질문 레퍼토리는 만약 고객이 적당한 기술과 최소 한 가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면 이것이 적합하고 높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고객이 역할이 재설계의 여지가 없는 거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지시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학습 관점에서는요, 질문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깊은 이해, 단 코치가 진정한 전문가일 경우에는 지시하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질문을 통한 접근 방법이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고객이 완전히 몰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시의 방법은 동기부여 방법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초기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요, 고객의 학습 속도에 따라서 질문 방식이 더욱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시 방식은 업무가 쉽게 규정되고 고객이 이해하고 지시를 따른다고 하자면 초기 소요 시간은 조금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치에 의한 학습 부분인데요. 질문 방식이 장제적으로 학습 효과가 더욱 높습니다. 지시 방식은 학습 효과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용 시점인데요. 고객이 어떤 형태로든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질문이 적절할 수 있고요. 지시 방식은 실패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 리스크가 있는 업무, 극히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 방식이 좀 더 적절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